이제 진짜입니다. 매입을 알려면 부가가치세를 알아야 돼서 간단한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입력과 함께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일단 처음에 했던 거 간이과세자를 좀 끄집어내야 되는데, 일단 사업자가 두 개 있었거든요. 과세 사업자랑 연재 사업자 뭐 이렇게 있었죠. 이제는 좀 어떤 건지 좀 아실 것 같아요. 사업자는 두 개로 나눠집니다. 부가가치세에서 밑에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 이렇게 나눠져요. 근데 당연히 일반과세자가 기준이 돼요. 왜냐면 일반과세자니까. 그래서 이 간이과세자가 좀 특이한 경우인데 이거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이제 공급대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110% 금액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해서 1억 400만 원 미만. 그리고 개인사업자입니다. 이게 간이과세자가 되는 기준인데,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2024년이니까 2023년 이게 직전연도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1억이라고 해볼게요. 공급대가가. 이건 시험에 내지는 않는데 그냥 상식입니다. 이렇게 2023년 1년이 꽉 찼어요. 자, 그럼 기준은 충족했죠. 개인사업자라고 치고, 그럼 이 사람은 이제 간이과세자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될 거냐도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또 2024년이 있죠. 부가가치세는 일단 1기, 2기로 나눠지잖아요. 상반기, 하반기 해서. 그럼 이게 또 반토막 치면 1기, 2기 이렇게 되죠. 그러면 23년의 기준이 충족하면 7월 1일부터 시작해요. 이때부터.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내가 일반과세자였어요 이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보니까 1억밖에 안 되죠. 그럼 간이과세자 기준이 충족해버리네. 그러면 1기에는 계속 일반과세자고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가 된다는 소리예요. 일단 이런 느낌입니다.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간이과세자는 세금을 좀 덜 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게 지금 일반과세자인데, 일반과세자는 말 그대로 거둔 건 다 내고요, 낸 건 다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뭐 돈을 빼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반과세자는. 근데 간이과세자는 내가 거둔 거를 다 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세율이 좀 복잡한데 그건 시험 범위가 아니라 알려드리지 않지만 다 내진 않는다 일단. 그러니까 좀 내가 부가세 걷어가지고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지금 1억 400이 되면 간이과세자인데 4,800만 원 이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거든요. 4,800만 원 미만이 되잖아요. 이것도 공급대가 기준이에요. 그냥 부가세를 거둔 걸 하나도 안 내요.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제 24년으로 넘어왔어요. 2024년이에요 이제. 근데 이게 공급대가가 4,400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간이과세자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완전 죽 썼어요. 4,400밖에 못 팔았어요. 그럼 이 말은 내가 4천만 원짜리 물건을 팔고 부가세까지 400만 원을 같이 거두는 상태죠. 그러면 일반과세자면 이 4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걷었으니까. 근데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이잖아요. 그럼 부가세 거둔 거 있죠? 다 내 거예요. 내가 먹어요. 그냥 아이고 너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냐, 그냥 너 가져,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부가세로 해먹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간이과세자는 좀 덜 낸다 했죠. 근데 4,800은 아예 안 낸다는 거예요. 아예. 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뭔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대신에 핸디캡도 같이 줘요. 너 지금 400만 원 먹었으니까 꿀 빨고 있지 않느냐. 대신 너는 세금 계산서 주지 마.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입니다. 이렇게 핸디캡을 하나 줘요. 근데 뭐 이게 핸디캡이냐, 안 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가 식당이라고 해봐요. 식당인데 주변에 뭐 대기업이 있다고 할게요. 저 기아자동차에서 막 회식을 가요. 막 한 100만 원씩 쓰고 가요. 근데 물어보는 거예요. 오자마자 여기 세금계산서 돼요? 물어보겠죠? 왜냐면 100만 원어치 회식하면 부가가치세 1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 돌려받고 싶겠죠? 그럼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요? 못해요. 아 그럼 다음에 올게요. 가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핸디캡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차피 그냥 뭐 동네 그 주민들이 밥 먹으러 오는 거는 상관없겠지. 왜? 그분들은 어차피 세액공제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법인과의 거래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사업자랑 거래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를 맞추는 거예요. 세금을 안 거둘게. 대신에 세금 계산서는 주지 마.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 계산서를 못 주네요. 그리고 처음에 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 과세자랑 간이과세자를 고를 수 있어요. 그때 간이과세자를 골라도 그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못 주게 됐죠. 당연히 그렇겠죠. 왜냐면 세금 덜 내려고 간이과세자 고른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이 정도를 좀 알고 계시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걸 다시 볼 거예요.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할지 보겠습니다. 매입세 공제 받기. 첫 번째, 어제 보여드렸죠. 적격증빙을 수취해라. 근데 말은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지만 사실 이거 자체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따져볼게요. 첫 번째 세금계산서다. 세금계산서라고 하면 이게 또 자세히 나누면 전자랑 종이의 형태로 나눠지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다 종이로 했겠죠. 이제 전산화가 되면서 전자랑 섞이기 시작하고 있는 건데, 근데 종이는 약간 그 위조의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국세청 입장에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발급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만약에 세금계산서를 종이로 발급하면은 그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사업자 A라고 했을 때 내가 세금계산서 받은 거, 세금계산서는 TI로 적을게요. 텍스 인보이스입니다. 내가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도 있고 준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항상 거래 한 개당 니 거, 내 거 두 개 만들어요. 니 거, 내 거. 하나씩 나눠 가져야 돼요. 근데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신고할 때 어떻게 해? 이걸 내면 안 됩니다. 보관해야 돼요. 왜냐면 세무조사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증빙을 요구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너 진짜 그 거래 한 거 맞아? 한번 보여줘야 되죠. 그럼 어떻게 신고를 하냐? 세금계산서를 갖고 있고 합계표라는 걸 그냥 만들어요. 합계표. 그냥 엑셀 켜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A, B, C한테 하나씩 받은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그럼 A한테 얼마, B한테 얼마, C한테 얼마 하면 밑에 합계가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그냥 합계표만 만들어서 그걸 내는 거예요. 근데 국세청이 만약에 이게 의심스럽다? 그럼 와서 보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근데 실제로 말 문제로 세금계산서는 한 거래당 2개를 발급한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오답으로 3개를 만들어서 한 개 제출한다. 그럼 거짓말이에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합계표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금계산서라는 적격증빙을 받으면 내가 종이를 받았다 하면 이건 합계표 제출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받기만 하고 합계표에 적어서 안 내면 국세청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합계표 제출까지 해야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소리죠. 근데 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메일로 상대방한테 주고받고 그냥 그걸 또 국세청한테 보내면 되거든요. 전자 같은 경우는 그 발급한 내용을 전송해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주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발급명세 전송 이슈만 있는 거지 합계표를 제출할 거는 없거든요. 적어도 파는 쪽은요. 근데 내가 물건을 샀는데 상대방이 종이 주면 어떡해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합계표 만들면 돼요. 주는 건 어쩔 수 없지. 나는 전자를 줘야 되지만 그래서 그 정도는 그냥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그건 좀 디테일한 이슈고.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다 배웠죠? 신용카드 매출변표. 당연히 체크카드 정표도 포함이 돼요. 체크카드는 안 될 리가 없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제가 처음에 간이과세자 설명해 드렸잖아요. 간이과세자도 이거 발급할 수 있죠. 간이과세자도 카드 점표 줄 수 있잖아요. 현금 영수증도 줄 수 있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는 아까 4,800 미만이면 아예 못 주게 해놨다 했죠. 물론 종이로 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키면 무효 처리가 되는 거겠지. 근데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데 얘는 원칙상으로 발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얘는 문제가 아까 그 4,800 있죠.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내가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직전 이거는 올해 기준인데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라고 해봅시다. 이 사람한테 물건을 사러 갔어요. 그래서 가서 물어본 거죠. 저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세금 계산서 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요 라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세금 계산서를 받는 문제는 안 나오겠죠? 거짓말이니까. 근데 카드는 받으시죠? 하니까 네 이러잖아요. 카드는 당연히 받죠. 현금만 주라고 할 이유는 없으니까. 그럼 카드를 내밀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카드 점표를 주죠. 그럼 그 카드 점표는 유효하냐 이거예요. 무효지 똑같이. 이 사람은 세금 계산서를 줄 수 없으니까 그 효력이 여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세액공제 못 받는 게 맞죠. 왜냐면 그렇게 안 해놓으면 의미가 있나요? 카드로 사면 되지. 바보잖아요, 국세청이. 그 정도 바보는 아니겠지. 세금 계산서를 막아놨다는 것 자체가 네가 주는 건 다 효력이 없다라는 뜻인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 이거 자체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간이과세자를 처음에 설명해 드린 거예요. 즉 이건 세금 계산서를 못 주는 사람께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제 적어놓은 게 이거잖아요. 세금 계산서 발급 불가가 안 돼야 된다. 그러니까 줄 수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는.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자기가 그 매출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세금 핸디캡을 받고 있으니까. 근데 또 어떤 업종은 그냥 안 돼요. 그냥 안 되는 업종이 있어요. 발급 불가 사업자가 있는 거고 업종도 있는 겁니다. 업종은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서 그냥 한 개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시험에서 이 미용업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미용업은 이발소나 뭐 미용실 같은 걸 말을 하는데 그냥 아주 너무 당연한데 그 미용실 같은 경우는 아주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이 미용실에서 돈 쓸 일 없죠, 사실. 근데 막 대표가 난 사장이니까 품위 유지해야 돼 해서 미용실 가서 카드 긁고 세금 계산서 받고 세액공제 받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도 다 사업자 등록하셔야죠. 미용실 가서 세액공제 받아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그거 좀 오버 아니냐? 그냥 얘는 안 되게 해놓게. 그러니까 미용실 가서 다 말해놓은 거예요. 너네 세금 계산서 주지 말라고. 왜냐면 너네 너무 사적인 서비스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이 사람이고 업종은 그냥 업종이에요. 이 사람은 매출액이랑 상관없이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두 갈래로 나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금 계산서를 못 주니까 요거를 조심하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받은 카드 전표 현금 영수증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세액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도 전표에는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을 썼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 어제 그 입력할 때 저절로 부가세가 따로 떴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얘는 부가세가 있으면 안 되죠. 못 돌려받으니까. 그래서 얘는 일반 전표에 적어요. 부가세를 어차피 못 돌려받으니까. 그러니까 부가세가 분리될 필요가 없잖아요. 합쳐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샀는데 뭐 비품을 샀어요. 100만 원짜리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부가가치세가 10만 원이 붙었어. 그럼 이거를 돌려받을 수 있으면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해서 10만 원이 구분기재 돼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따로 돌려받을 거기 때문에 합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이유로든 이게 뭐 이런 사유라고 할게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못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비품을 110만 원 주고 산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바뀌진 않죠. 금액은 110만 원으로 정해졌어요. 문제는 내가 20만 원을 받냐 못 받냐가 중요한 거지. 그러면 그렇게 되면 20만 원을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비품이 110만 원짜리가 되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일반 전표에 적는 거예요. 부가세랑 분리할 이유가 없으니까. 전표의 역할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관리할 목적으로 쓰는 게 메인 매출 전표. 근데 그게 없으면 그냥 일반 전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가장 좀 기본적인 거고, 근데 내가 세금 계산서를 잘 받았다고 할게요. 아니면 뭐 이런 사람한테 안 받은 거야. 이런 사람이 아닌 사람한테 받으면 공제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할 중요한 내용인데 국세청이 그냥 싫어하는 거. 저 세금 계산서 받았어요 갖고 왔는데 아 그건 내가 그냥 싫어 안 해줄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배울 거예요. 뭐 나름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배운 게 적격증빙 수치입니다. 이거는 그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전반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뼈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칸이 좁아서 지워야 되는데 그 국세청이 싫어하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예요. 그래서 오늘 드린 자료 그냥 다 적어놨거든요.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1페이지 보시면 제가 54번 불공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54번 불공은 어제 우리 유형 막 하나씩 찍었잖아요. 11, 17, 뭐 21 이런 거 찍었죠? 불공은 그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금 배우는 거 있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그냥 법적 사유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54번 불공이랑 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 이 배울 내용 있죠? 이 두 개를 똑같다고 생각해요. 완벽한 오류예요. 왜냐면 왜 이걸 강조하냐면 내가 회계 프로그램을 안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회계 프로그램을 안 쓰면 54 불공이란 건 없는 거예요, 나한테. 맞죠?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근데 내가 프로그램을 쓰든 말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중요하니까 54 불공을 언제 쓰는지부터 일단 말씀드릴게요. 어제 하나씩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 11번 과세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면 11번 과세 찍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얘도 그런 공식이 있겠죠. 얘는 중요한 게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돼요. 일단은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되고요. 근데 그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 이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해야 돼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가가치세가 붙은 물건을 샀다는 소리예요. 그럼 세액공제를 받고 싶은데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세액공제를 못 받겠죠?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니까.
그럴 때만 54 불공을 찍어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증빙이 세금 계산서만 있는 거 아니죠? 카드 점표도 있고 현금 영수증도 있잖아요. 그 두 개를 받고 매입세 불공제 사유일 수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어디로 간다 했죠? 일반 점표. 그러니까 일반 점표는 걔네들은 일반 점표 가고 얘만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받은 것만. 그럼 얘는 왜 여기 남아있냐?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게 중요하거든요. 중요해서.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공이 더 좁죠? 범위로 치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은 것만 해당이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불공제 사유를 이제 볼 겁니다. 그럼 1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처음으로 제목을 붙여놓은 게 과세사업 무관이죠. 이건 그 좀 공식적인 용어는 아닌데 그냥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나름대로 각색해서 제목을 붙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당연히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는 이유가 사업이랑 관련된 걸 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세액공제를 못 받는 거예요. 사업을 안 하고 있으니까. 즉 과세사업과 무관하면 안 해준다 이거지. 그러면 반대로 과세사업과 관련 있는 걸 사야 세액공제를 해주는 게 맞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예시를 바로 그냥 한번 볼게요. 제가 문제를 뭐 몇 개 넣어놨는데 예시가 있어야 좀 이해가 잘 되겠죠? 한번 볼게요. 입력은 어차피 이제 할 줄 아시니까 입력은 뒤에 마지막에 몰아서 하고 1페이지에 보시면 과세사업 무관 첫 번째 문제가 대표이사 김영순 호텔 결혼식장 대관료를 보통예금으로 입금을 하고 세금 계산서 받았대요. 그러면 상대방이 지금 결혼식장이죠. 그럼 이 사람도 사업자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어쨌든 그 뭐 대관을 한 용역을 판 거니까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달라고 하면 주겠죠? 그냥 뭐 줄 수 있으면 주겠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그냥 달라고 해서 준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회사 돈을 썼지만 이건 대표이사 조언이란 거죠. 그럼 사업이랑 전혀 관련이 없잖아요. 이런 걸 횡령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도 사업자 등록해서 다 세금 계산서 받고 세금공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게 어딨냐 이거지. 그러니까 안 돼. 대표이사 관련된 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탈세이기도 하고 횡령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회사 돈이 2,750만 원이 나간 거죠 지금. 근데 회사한테 들어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업 관련된 게 아닙니다. 다음 2번 가볼게요. 2번 업무와 관련 없이. 사실 여기서 끝난 거죠.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그냥 이질짓고 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우리가 찾아야죠 사실. 그럼 내용이 뭐냐 하니까 대표이사 황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려고 노트북 샀대요. 이것도 그러면 소비자 다른 사람들은 바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부가세 안 내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부가세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세사업과 무관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라낼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다 세금계산서 받았죠.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54번 불공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내용이 되고 과세사업 무관. 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보시면 이 페이지죠. 이 페이지는 면세사업 관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뒤에 또 따로 붙인 거거든요. 과세사업 무관. 왜냐면 면세사업자도 사업자긴 하잖아요. 근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권리도 안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개인이랑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면세사업 관련. 한번 예시를 볼게요. 3번 문제인데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해서 기계장치를 샀다. 그럼 이 부가세는 못 돌려받는 거죠. 면세사업에 사용하려고 한 거니까. 그 다음에 4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료를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네, 여기서는 우리는 배우진 않는데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겸용하는 사업자라고 나오죠. 과세 사업이랑 면세 사업을 같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걸 겸용 사업자라고 하고, 이제 대표적으로 약국 같은 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약국의 조제 용역은 면세고 일반 의약품은 과세거든요. 그리고 그 신문사도 그래요. 신문사로 알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종이 신문이 요새 없긴 하지만, 잘 많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신문사가 있긴 있죠. 그러면 이 신문은 면세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신문을 면세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신문을 사는 거지만 그 신문사를 생각하면 자기들은 신문 팔아서 돈 받는 것도 있고, 사실은 신문 팔아서 돈 못 벌죠. 광고를 받아야죠. 광고를 팔잖아요. 대기업한테 광고 받아서. 그러면 그 광고는 과세예요. 그러면 신문사 입장에서는 두 개를 다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매출액 중에 신문판 매출액 있죠. 그 퍼센테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퍼센트만큼만 면세 사업자인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큼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4번 보면은 우리는 과세랑 면세를 같이 하고 있어요. 면세 비율이 있으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문제로 치면은 임차료가 500이잖아요. 그러면 매입세액이 50만 원이죠. 그럼 이거를 원래는 다 세액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면세 비율을 10%로 그냥 치면 50만 원 중에 10%면 5만 원이죠. 그 5만 원은 안 빼주겠다는 소리예요. 그건 면세 사업자랑 똑같으니까. 그렇게 안 해버리면 전부 다 갈아칠 거예요. 사실은 면세 사업자인데 과세 사업자인 척 해가지고 다 세액공제 받아버리겠죠. 그걸 막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붙인 게 면세 사업 관련도 어떻게 보면 과세 사업과 무관한 거잖아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과세 사업과 무관의 면세 사업 관련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 정도는 좀 납득이 가시지 않나요? 그냥 뭐 당연히 그렇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억지가 아닌 겁니다. 그냥 뭐 국세청 입장이 이해가 된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로 좀 잘 나오는 게 3페이지에 있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입니다. 네, 원래 정식 명칭이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인데 저는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땅이라고 했어요. 땅 자본적 지출이에요. 이렇게 쓰기가 좀 민망해서 여기는 그렇게 안 쓴 거예요. 그러면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석. 일단 이 땅 있죠. 땅 어제 면세에서 봤는데 땅은 제가 면세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면세 물건이라는 뜻은 누가 팔든 이 땅은 면세로 팔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과세 사업자가 팔든 면세 사업자가 팔든 이 땅은 면세니까 면세로 팔아라. 그 다음에 자본적 지출, 우리 이거 배웠죠? 자본적 지출은 그러니까 후속 조치거든요. 내가 무슨 물건을 샀는데 자동차가 많이 나왔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차 산 거는 차 산 거고 그 뒤에 뭐 문제에서 나온 적도 있죠. 막 엔진을 교환해 버렸다. 그러면 차가 엔진이 안 좋았다가 좋은 걸로 확 바꿔버리면 지출을 했는데 차가 좋아지는 쪽으로 지출을 한 거니까 차값이 높아져 버리죠. 이제 그런 걸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 실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는 건물에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엘리베이터 가격만큼 건물값이 높아지는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자본적 지출이에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의역을 하면 회계상 장부 금액을 올리는 거, 회계상 장부 금액을 올리는 모든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일단 정리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가 땅이라고 쓴 이유를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부가가치세를 배우게 되면 뭐가 좀 헷갈리게 되냐면, 여러분은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고요, 회계 처리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랑 회계를 다 알아야 돼요. 이제 둘 다 들어가니까.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땅을 샀다고 생각해 볼게요.
땅을 매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가 부가가치세법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땅 살 때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먼저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이유는 가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1억짜리 땅을 사면 부가가치세법상 땅은 면세니까 그냥 1억에 사면 돼요. 1억 1000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래서 이 영향을 먼저 받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회계입니다. 회계 기준. 자, 그러면 가격은 부가가치세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땅을 무슨 목적으로 살 수 있는가? 첫 번째,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땅을 팔려고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업을 만약에 여러분이 하면 땅을 사는 이유가 시세 오르면 비싸게 팔려고 사놓는 거죠. 그러면 그 땅은 계정 과목이 상품이 돼요. 팔려고 산 거니까. 두 번째, 이 땅에다가 공장을 지을 거다, 아니면 본사 사옥을 지어보겠다 하면 사용 목적이니까 토지가 되고요. 계정 과목이 그냥 투기 목적이다. 근데 여기서 투기 목적은 부동산업이 아닐 때예요. 부동산업은 투기 자체가 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품인 거고, 우린 제조업을 하는데 이 땅이 싸게 나와서 한번 사봤다. 그럼 투자부동산으로 빠지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은 계정 과목을 결정하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과세냐 면세냐를 결정하잖아요. 근데 회계 기준은 계정 과목을 결정하죠.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돼야 되냐면 계정 과목은 부가가치세랑 상관없죠. 내가 이걸 사용 목적으로 산다고 면세 그런 거 아니잖아요. 땅은 이미 면세로 정해졌어. 그 뒤에 무슨 목적으로 살지 적어야겠다 이렇게 간다고요. 이 둘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둘 다 하셔야 되니까 헷갈릴 거라고. 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물론 땅은 면세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땅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땅을 이미 샀어요. 땅을 이미 샀으니까 자본적 지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은 면세니까 여기 나오면 안 되죠. 부가가치세가 없으니까. 근데 땅을 산 다음에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문제로 넣어놨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볼게요. 이건 3페이지 5번이죠. 5번을 보시면은 공장 신축용 토지를 취득했다고 하죠. 그러면 계정 과목은 토지겠죠.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샀으니까. 근데 부가세는 상관없고요. 근데 여기서 중개수수료, 우리가 땅 살 때 보통 직거래는 좀 힘들잖아요. 보통 중개인을 통해서 사죠. 공인중개사. 그럼 복비를 줘야 되잖아요. 중개료. 그러면 그 금액은 땅을 사기 위해서 쓴 돈이죠. 그럼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제가 적어놨죠. 회계상 장부 금액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이에요. 근데 부가세가 붙어있죠. 그럼 그 부가세는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하나씩 찾아볼 거거든요. 그러면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죠. 이유를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땅을 사고 땅을 판다고 해볼게요. 여러분은 이제 일반 과세자 법인이고 땅을 사요. 그러면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쓸 거든 간에 이건 면세죠. 그럼 여러분 그냥 땅을 면세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그냥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떻게 뭐 팔 수도 있겠죠. 그럼 판다고 치면 팔아도 면세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말이죠. 그럼 이 말은 뭐냐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 땅을 팔든 사용하든 이 땅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거둘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땅을 10억에 팔든 100억에 팔든 부가세 우리가 안 낼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가 없다. 여기 그러니까 기대가 없다는 소리는 관심이 없어. 너 땅 샀네? 그래 뭐 이제 나한테 부가세 낼 일은 없겠구나. 그걸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우리가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죠. 지금처럼 뭐 복비를 줬다. 복비를 주면 부가세가 여기 붙어 있잖아요.
그럼 가서 말하는 거야. 저 일반과세자인데 이거 복비 내면서 세금 계산서 받았거든요. 세액공제 해주세요. 하니까 야 너 땅 팔면 면세잖아. 나한테 부가세 안 줄 거잖아. 이거 나도 안 해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부가세를 거둘 명분이 없으니까 나도 안 해주겠다고. 난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 안 해줘. 쌩까버린다는 거야.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이게 건물이에요. 건물을 사고 건물을 판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과세가 되고 과세가 되겠죠. 그러면 희망이 있죠 이제. 건물을 샀네. 와 그럼 너 이거 100억에 팔면 나한테 10억 주는 거 아니야? 기대가 되죠 지금? 근데 얘가 저 건물 살 때 복비 썼는데 세금 계산서 이거 되죠? 아 당연히 되지. 이런 태도가 된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과세 면세 차이가 이렇게 심해버린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땅 관심 없어 안 해줘 가 이런 느낌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일단 틀은 이렇고, 그러니까 항목이 뭐 있냐 이제 쭉 적어보니까 복비가 하나 나왔죠. 그다음 두 번째 6번 문제 보시면 그러면 땅을 샀어요. 공인중개사한테 줬어요.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거는 중개만 해준 거죠. 그럼 이제 판매하는 사람이랑 내가 이제 계약서를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까지 중개인이 도와줄 건데 금액을 잔금 다 치렀다 할게요. 그럼 이제 등기 쳐야 되죠. 내 이름으로 등기 바꿔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취득세도 내야 되고 등기도 쳐야 돼. 근데 내가 이걸 할 줄 모르네. 그래서 법무사한테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하면 여기도 수수료가 붙거든요. 그럼 이제 이것도 안 해주겠죠. 법무사 수수료.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이렇게 지금 두 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여기까지는 거의 도움을 받죠. 셀프 등기하는 사람 잘 없으니까 수수료 내는 것까지 나왔고, 그 다음은 7번도 똑같아요. 6번이랑 7번은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법무사라는 말 대신에 6번에서는 뭐 법률 자문과 등기 대행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걸 법무사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8번입니다. 여기부터는 조금 이제 추가적인 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은 건물이 붙어있는 토지를 사는 거예요. 건물이 붙어있는 토지를 한번 사볼게요. 그럼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건물은 과세기 때문에 여기에 부가가치세가 붙고 토지는 면세니까 부가가치세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살 때는 건물에 대한 부가세는 내야겠죠. 상대방한테. 그리고 세금 계산서를 받을 거고요. 세금 계산서를 받고 밑에 토지는 계산서 받겠죠. 어제 배웠죠? 면세는 계산서, 과세는 세금 계산서. 이 두 개를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토지는 부가세가 없으니까 세금공제를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건물 같은 경우는 세금 계산서를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들고 가는 거야. 저 건물 사고 세금 계산서 받았거든요. 되죠? 하니까 너 왜 샀는데 건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너 건물 왜 샀어? 물어보니까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잖아요. 8번 문제. 공장 신축을 위해 이거 표시하셔야 돼요. 공장 신축을 위해. 그럼 이 건물의 운명은 뭐죠? 내가 지금 이 땅이랑 건물을 산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이거를 땅 때문에 샀죠? 위치가 좋아서 산 거 아닙니까? 이 건물을 쓸 생각 없죠 지금. 공장을 신축한다면서요. 그러면 국세청은 머리를 굴립니다. 건물은 과세긴 한데 그럼 이 건물을 나중에 팔 일이 있어요? 없죠. 철거시킬 건데. 그럼 희망이 없죠. 안 해줘. 좀 크게 보셔야 돼요. 건물이 과세라고 된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 건물을 나중에 팔 가능성이 있으면 해주는 거죠. 근데 너는 그냥 이렇게 보는 거죠. 아 그럼 너 건물 때문에 땅을 비싸게 산 거네 그냥. 그럼 그냥 땅 산 거네. 그럼 안 해줄게 하고 제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니까 제가 회계상 잔고 금액을 올리는 건 다 자본적 지출이라 한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금액이 토지가 1,000만 원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건물이 100만 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부가세가 10만 원 붙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 세트로 사면서 1,110만 원 낸 거 팩트죠. 그럼 이제 계정 과목이 어떻게 될 거냐 생각해보면 1,000만 원은 당연히 토지죠. 공장 지을 거니까. 근데 이 건물 부술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건물 때문에 땅만 비싸게 산 거라고. 그래서 이 100만 원도 토지가 돼요. 아시겠죠? 계정 과목은 Y를 쓴다 그랬죠? 오랜만에 하네요. Y. 이거 왜 샀어? 아, 땅 때문에 샀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10만 원은 자연스럽게 못 돌려받죠. 그럼 얘도 토지죠. 그럼 여러분은 회계 기준에 맞춰서 쓰면 토지 1,11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만 내고 토지에 대한 부가세는 안 내잖아요. 이건 부가가치세. 그 뒤에 계정 과목은 그냥 다 합쳐서 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걸 공장 신축용이 아니라 이 건물을 그냥 본사로 쓰려고 샀다 하면 건물 100만 원, 부가세 대급금 10만 원 이건 돌려받아야지. 그리고 토지 1,000만 원. 그렇게 차이가 생겨요. 목적에 따라. 그러니까 지금 목적에 따라 부가세 영향을 받는 이슈가 생긴 거예요. 네, 이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또 넘어가 볼게요. 4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9번 문제죠. 9번. 자, 9번 이어지는 겁니다. 방금 문제랑.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옛날 이야기죠. 이미 했어요. 그 건물을 철거. 지금 철거하고 있네요. 그러면 철거할 때도 돈 줘야 되죠. 부가세 붙겠죠. 그럼 국세청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주지. 건물 부수고 있는데 지금. 부가세 거둘 일이 없잖아요. 이제 안 해줘 하고 그냥 불공 처리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건물 가격도 토지에 넣고 철거 비용도 토지에 넣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장을 지을 목적으로 땅을 샀잖아요. 그러면 이 땅이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쓴 돈을 다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비싸요? 아,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땅은 원래 비싸고 이 건물이 붙으면 더 비싸지죠. 회계상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계상 장부 금액만 커지는 거지 이건 실제 시가와는 전혀 관계가 없죠. 전혀 관계없죠. 그냥 내가 이 땅을 사기 위해 얼마를 썼는지만 적어 놓는 거예요. 시가랑 상관없이. 그러니까 팔 때는 보통 더 싸게 팔 수도 있겠죠. 시가로 팔 거 아니에요. 팔 때는 손해죠. 그러니까 써야죠. 쓰려고 샀으니까. 근데 보통 중소기업들이 그 막 저 회사는 작은데 올해도 하네 그런 이유가 땅값 오르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작은 회사들은 땅값 오르는 게 매출액도 훨씬 커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럼 이제 다음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철거까지 완료했거든요. 근데 철거를 해도 아직 땅이 울퉁불퉁하죠. 그럼 이제 나라시를 해야 돼. 평탄화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게 10번 토지 정지라고 하죠. 여기서 정지는 땅을 평평하게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장 신축을 위해서 건물이 있는 토지를 샀다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철거랑 정지는 무조건 같이 나와요. 이 예견된 거죠. 세 개가 세트죠. 근데 그걸 그냥 쪼개놓은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토지 정지할 때 부가세 지금 또 붙겠죠? 국세청이 안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뭐하러 해줘? 이럴 거 아닙니까? 네, 다음 페이지 가면은 이것도 같은 문제입니다. 그 5페이지 보면은 11번 있는데 요거는 제가 좀 어려운 문제를 갖고 왔는데 그냥 설명 한번 드려보려고요. 11번을 보시면은 토지의 형질 변경 나오죠. 그러니까 그 형질 변경 중에 토지 정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좀 더 크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 보시면은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 굴착비 있죠. 토지 굴착비.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공장을 지으려고 건물이 붙어있는 토지를 샀죠. 그래서 건물값도 토지가 되고 철거 비용도 토지가 되고 정지 비용도 토지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정지를 완료한 순간 있죠. 정지를 완료한 순간 여러분의 토지는 취득이 완료된 거예요. 이제 토지한테 돈 들어갈 일 없어요. 맞죠? 그리고 이제 공장 신축하려고 굴착 들어갔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하는 이유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간 부가세는 빼줍니다. 이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그리고 개정 과목은 뭘까요?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이겠죠? 이제 첫 삽을 딱 떴잖아요. 그때부터 건설 중인 자산이 되면서 부가가치세도 문제받아. 왜냐면 이 건물 완성되면 팔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세무 1급이에요. 그냥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거는 답이 2개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이에요. 토지 이렇게 봤습니다. 막 엄청 어렵진 않죠? 근데 시험장 가서 이걸 보자마자 이거 불공제 사유다. 이거 세금 계산서 받았네. 불공 찍어야겠다. 이걸 할 수 있느냐 문제. 그럼 뭐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받고요. 네, 10분 쉬고 이제 승용차로 넘어갈게요.